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을 바라보는 나이라 독수리 타법으로 저의 긴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 친한 동생에게 부탁해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맨정신에 그날의 일을 쓰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날 일만 생각하면 제대로 눈 감고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분하고 서럽네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일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곳에 글을 쓰며 남은 앙금을 훌훌 털어내볼까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지냈는데 부부가 매일 집안에서도 보고 가게에서까지 24시간을 거의 붙어 지내다 보니 싸우지 않을 날이 없을 정도로 눈만 마주치면 핏대 세우면서 싸웠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매일 찌뿌둥한 얼굴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손님들 또한 그걸 느꼈는지 점점 장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엔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고 남편은 그날로 백수신세가 되어 자유를 얻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사이가 완만해졌다고 믿었는데 그쯤 남편은 바람이 났어요. 다 늙은 마당에 그러다 말겠지, 죄풀에 지치겠지 싶어 시간이 약이다 기다렸습니다. 물론 열은 받고 분통은 터졌어요. 그리고 저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 여자가 누군지 쫓아다니고 머리채라도 잡고 크게 싸웠을 법도 한데 사는 게 더 바빠 그러거나 말거나 했네요. 그 시간에 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병풍같이 서 있는 인간으로밖에 안 느껴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남편 상간녀가 먼저 건들더군요. 겁대가리 없이 뻔뻔하게 제 가게에 먼저 찾아왔는데 그 여자 태도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저희 가게를 쑥 둘러보곤 가게 운영하면서 혼자 사시면 되겠네. 무슨 욕심이 이렇게나 많아서 아저씨까지 다 껴안고 살아요. 억척스럽게. 뚫린 입이라고 말해 그따위로 짓거리고 있네. 아 제발 데리고 가서 살아. 그 인간 아주 치 떨리게 지겨우니까. 진심이에요? 내가 진짜 아저씨 데리고 가서 살아도 돼요? 어디 잘 살아봐.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제발 데려가. 아 참,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들어드릴게요. 라는데 제가 그 여자에게 한 말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남편이 저러다 어디라도 아파서 없는 살림에 애들한테 손이라도 벌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차라리 저 여자가 데리고 간다면 속 편하다 싶었어요. 어차피 남편한텐 의지도 안 됐고 남남처럼 살면서 이미 각방 생활한 지도 20년이 넘다 보니 더더욱 남은 정 같은 건 아예 없었죠. 의리로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 놈은 그 나이에 딴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다니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걸어다닐 힘만 있으면 그짓거리를 한다는데 딱 남편 놈이 그랬죠. 맨날 저만 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찡찡대더니 그 여자한테는 그럴 기운이 있었나 봐요. 그 여자가 다녀간 후 남편은 정말 짐을 싸서 이사갈 준비를 했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 놈을 향해 얼마든지 나가서 살아. 대신 돈 뜯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 난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여태까지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 주제. 다 늙어서 손 벌리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알았어? 그것만 지켜. 라며 자기 좋다는 여자 만나 살아보라고 이혼해줬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니 저 혼자 잘 살아보자고 다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짐 되지 말자 생각해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30이 넘은 자식들에게 이제와 이혼한 부모님이 흠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연락이 와선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니, 아빠 어떻게 재혼을 한다고 해? 나 아빠한테 5만 가지 정냄이 다 떨어져서 연락 안 하고 싶고 호적에서도 나오고 싶어. 아빠 밑에 있다는 게 아주 수치스러워. 그래도 네 아버지야. 여태 아버지 노릇하면서 너 키워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엄마랑의 문제지. 너까지 아버지 미워하지 마. 괜히 복 달아나. 라고 했어요. 비록 남편 놈은 미웠지만 그래도 아들한테는 아버지인데 엄마만 미워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줌마가 우리 좀 만나자고 하던데? 네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가 보지 뭐. 근데 엄마는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천하태평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 아무리 아버지랑 헤어졌어도 엄마는 화도 안 나? 하는데 은근히 아들이 제 편이 되어 그 여자 만나는 걸 불편해하니 내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에게 새엄마 하면서 빨리 받아들일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음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았는데 역시 우리 애들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애들은 제가 이혼하고 헛헛하게 지낼까봐 걱정이 됐는지 그날 주말 두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남편 없이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여럿이 모이니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엄마, 이혼하시고 나서 마음도 심란하실 텐데 어디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응? 왜 갑자기? 특별히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여행 한 번을 못 해봤잖아. 남들은 흔하디 흔한 일인데. 도련님 정말이에요? 난 여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형수님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가게 문을 안 닫고 계속 여니까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와본 적도 없어요. 당일치기도 겨우겨우 다녀왔는데 그것도 5손가락 안에 든다니까요. 이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 가족들 여행도 한 번 못 가보고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럼 어머님 이번에 여행다운 여행 좀 가봐요 우리. 나는 여행 한 번을 안 다녀봐서 괜히 피곤하기만 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께서는 못 많으세요. 저희가 다 예약하고 여행 계획 세울 테니까요. 그래 엄마. 형수님 말대로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응? 한 번만. 나 진짜로 엄마랑 여행 가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평소에도 애교 넘치는 둘째 아들이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첫째 아들도 그래 엄마, 영석이 말대로 우리 이번엔 여행 좀 가자 라는 말에 그럼 대신 우리 돈은 나눠서 가는 거야. 너희들 애써서 번 돈 내가 편하게 못 쓰지. 부담되니까 딱 나눠서 가. 아이고 우리 엄마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 그럼 맛있는 밥 한 끼는 제가 사주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젠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만난 것도 먹고 그러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 하며 제 인생 처음으로 첫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친구들끼리 여행 계를 들거나 주변 상인들과 같이 여행에 갈 기회가 있긴 했지만 젊었을 땐 가게 문을 닫고 마음 놓고 떠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두 아들들한테도 무심하기만 했었죠. 근데 어딜 한 번은 못 가본 게 한이었다는 둘째의 말에 늦었지만 이렇게나마 서로 소원풀이 할 수 있어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일주일 전부터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또 여행 당일날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며 여행 떠나는 기분을 내봤습니다. 배를 타야 한다고 하길래 여객터미널로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보고야 말았어요. 이 좋은 날 하필이면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를 보고 만 거죠. 설렘에 들떠 있었던 기분은 누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것 마냥 완전히 잡치고 말았고 이 인간들하고 이렇게까지 만나려고 가게 문까지 잠그고 왔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밀려오더군요. 그냥 돌아갈까 하는 별별 생각도 다 들었어요. 그래도 실망할 자식 며느리가 생각이나 차분하게 모른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르자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둘째 모습이 보였고 저는 애들에게 다가가 왜 저 인간들이 여기에 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이 저희 쪽으로 와선 본인들도 같이 여행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을 쳐다보니 사실은 우리끼리 여행에 가려고 했다가 전 남편 놈이 공짜 여행이니 자기 부부도 좀 껴달라고 했다는데 큰아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아빠랑 사이가 좋았던 둘째 아들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본처와 둘째 마누라가 다 같이 여행에 간다는 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거라 앞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려고 하자 전 남편이 애들이 일부러 마련한 자리인데 불편하다고 해도 같이 좀 가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 망치고 싶어? 엄마라는 사람이 라는데 갑자기 그 여자도 끼어들면서 그러게요. 애들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요즘 부모님이 이혼해도 그만 관심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라고 하니 둘째 아들마저 제 팔짱을 끼며 그래 엄마는 나랑만 다니면 되지. 어차피 형은 형수님하고 다니고 아빠는 새엄마랑 다니니까 엄마가 내 애인 해줘. 우리 이렇게 여행하는 거 난생 처음인데 엄마만 빠지면 나도 갈래. 그니까 엄마가 너 그렇게 딱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라며 사정사정을 하는데 결국 저도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배를 탔고 30가구쯤 산다는 섬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새엄마라는 말이 익숙해져서 엄마 소리를 잘하는 둘째를 보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기야 제겐 전 남편이 남이지만 애들에겐 피를 물려받은 애비니 나와는 상대하는 게 다르겠구나 싶었네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딴 여자와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없던 멀미도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래서 우리 가는 데가 어디라고? 라고 물으니 어머님께서 시끄러운데 안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으로 가요. 남자들은 낚시하는 거 좋아하니 낚시하라고 하고 저희 풍경 보면서 한 바퀴 돌고 쉬어요. 산책 코스도 되게 좋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섬은 정말 고요하고 좋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곳이었다는데 이젠 털을 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인지 물도 맑고 바다빛도 너무 고왔습니다. 이래서 여행을 떠나는구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군요. 원껏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방에다 짐을 풀고 낚시를 하겠다면서 아들들과 전 남편은 나가고 어색하게 여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며느리가 먼저 저희 각자 산책하고 쉬다가 저녁 식사할 때쯤 다시 만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아 산책로를 따라서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쭉 펼쳐진 길을 걷다 보니 한참이나 멀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해는 지고 있었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혼자 있다 보니 덜컥 겁이 나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서 한참을 뒤로 되돌아갔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아까 오던 길도 잘 모르겠고 인적도 드물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밤이 되니 정말 까만 어둠밖에 안 보였고 마치 제가 그곳에 잠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겨우 걷고 걸어서 다행히 숙소가 있는 곳까진 안전히 도착을 했죠. 들어가니 며느리는 그 여자랑 둘이 저녁까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닌 게 사람을 지편으로 만들고 홀리는 데는 아주 선수더라고요. 며느리마저 그 여자에게 소근거리며 어머님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괜시리 저만 혼자가 된 그 분위기에 저녁만 먹고 들어가 먼저 잔다며 잠에 들었어요. 의외로 낯선 곳에서 잠들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날 너무 오래 걸었던 탓인지 평소보다 잠을 꽤 길게 꽤 푹 잤어요. 그리고 늦은 오전에 일어나 방을 나갔는데 숙소가 조용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직도 자는가 보다 싶어 다들 깨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 가족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상한 마음에 둘째 아들이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불러봤는데 아들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더니 한 남자가 제 앞에 다짜고짜 큰 대야를 던지더니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아줌마,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따라오라고. 네? 전 여기 놀러 왔는데 우리 애들이 여기 시끄럽게 떠들고 앉아있네. 터져봐야 말을 들을래? 아니 저기요. 전 여기 여행 온 사람이라고요. 너 나 순순히 따라야 될 텐데 안 그럼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라며 그물 같은 긴 끈으로 저를 낚아채듯 데리고 가는데 저는 그 길로 갯벌에 갇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상궂은 남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고 저를 계속 주시하며 일하는 걸 지켜보는데 거기엔 저와 같은 처지의 몇몇 사람들이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체념의 상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계속해서 주위만 두리번거리며 우리 아들들을 찾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들고 있던 낫을 들어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는 거 불법이야. 그 말을 꺼낸 후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2명의 장정들에게 심히 해를 입었어요. 깨보니 숙소 같은 곳에 있었고 아까 함께 일을 하던 여자들이 절 둘러싸고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숙소는 휴게실이 되었고 핸드폰만 쏙 사라지고 챙겨온 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라는 제 질문엔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제 팔을 주무르던 제 또래의 여자분이 손으로 X자를 그으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밖을 보니 남자 몇 명이 숙소 앞을 지키고 있는데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같았어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서 종일 일하고 다시 여길 끌려오는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해를 입는 일밖엔 없을 것 같아 입 뻥끗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니 소식 없는 가족들이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슬슬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나를 두고 간 거구나. 버린 거구나. 여행을 가장해 이 먼 곳까지 날 데려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전 남편의 그 여자와 저를 함께 여행에 데려온 이유도 이제야 하나씩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안에서 좀처럼 잠도 오지 않았고 옥에 갇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하루하루가 괴롭고 여행에 간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식 새끼들부터 전 남편 그 여자까지 증오스러웠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만약 제가 여행을 안 간다고 했어도 이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저를 이런 곳에 갖다 놔도 갖다 놨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제 가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제 손을 슬며시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건너편에서 제게 조용하란 신호를 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1~2살 정도 많아 보이던 그 여자는 말없이 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쓴 말이 여기선 도망 못 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절망과 같은 말을 들은 후 저도 말없이 손바닥에 글을 쓰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식이 날 버렸어요 라고 하니 그 여자는 나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저 저는 아이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제 일을 끝까지 한 것밖에 없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여기에다 절 버린 건지 아님 새엄마라는 사람이 생겨 절 두고 간 건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짓을 한 건지 용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천지라고 하지만 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순 없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악착같이 살아온 만큼 여기서도 악착같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여자에게 같이 나가요 라고 손글씨를 썼어요. 그러니 다 보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다급하게 쟤들 술 마시는 날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날은 여길 지키고 있는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날이었죠. 같이 있던 분들과 치밀하게 그 빈틈을 노려 계획을 세웠고 4명이 함께 힘을 모아 시도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섬에 들어오는 외부 낚시배를 잡았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던 분들과 겨우겨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배를 태워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정사정하며 나가는 대로 더블로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해 숨죽여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 만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길게는 6개월 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제서야 서로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를 맘 놓고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조직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돼 보인다고 거기서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아 여기까지 팔려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얼싸안고 부둥켜 울었어요. 4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인간 말종짓을 하고 있는데 대체 누굴 탓해야 되냐며 피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내리쳤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로 튀어가 우리가 겪은 그간의 일들을 모두 신고했어요. 그러니 경찰은 말도 안 된다며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한두 명이 아닌 4명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증언을 하며 돈 한 푼도 없이 거짓골로 도망 나온 우리의 모습에 서서히 믿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들의 신원조회와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몇 명은 당장 현장으로 가봐야겠다고 하며 나갔죠. 근데 저의 신원조회를 하던 경찰관 한 분이 제게 쉽사리 말을 못 꺼내며 뜸을 들이는데 저기 김현숙님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되어 있네요. 아마 가족분들이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행방불명이요? 실종이요? 지들이 나를 이렇게 두고 와놓고 무슨 나작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이것들이 진짜 사람이냐고 라며 피눈물을 쏟아냈어요. 다행히 경찰관 분들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벌인 짓은 충분히 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역 변호사까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자식들과 남편놈 그리고 그 여자까지 벌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저와 탈출 계획을 같이 세웠던 언니 빼고 나머지 2분은 자식들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 이름에 빨간 줄을 긋게 할 순 없다며 앞날을 걱정하는데 참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자식이라고 벌을 안 주겠다는 모습에 그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자식이 뭔지 자식들은 우리에게 모진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게 슬프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들 도움으로 겨우 집에 갔는데 집과 연결된 1층에 제 가게가 이미 간판부터 업종까지 싹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전 남편놈과 그년이 히히덕거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가게까지도 멋대로 지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가게 안에 들어가 그간 제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쏟아부어 의자부터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까지 죄다 던지고 부숴버렸습니다. 그 섬에다 제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가두려고 했던 이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라도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전 남편놈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며 기물 파손이랑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그래 신고해. 나는 더한 죄목으로 너랑 전현이랑 자식 새끼들까지 싹 다 쳐넣을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라며 발악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 안 돼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놈들과 며느리가 가게로 들어왔고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큰애가 말하길 다 지 아버지랑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 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돈은 없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돼. 이 얘기를 지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본인들은 오로지 그 2사람의 권유로 저를 그곳에 넘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절 넘긴 대가로 몇 천만 원씩 받았다는데 그걸로 사업 자금 마련을 해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언젠간 저를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기가 차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죠. 근데 그 옆에서 그년이 하는 말이 그 섬 삼촌들한테 받은 몇 천만 원 다시 돌려줄 테니까 합의금이다 생각하고 우리 좀 용서해줘.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싹싹 빌게. 괜히 우리 신고한다고 경찰서 들락날락하면 형님 건강도 나빠지는데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네? 라고 하는데 이딴 놈들 잘 살라고 피해 안 주려고 애를 쓴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둘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가게에 있는 호수로 그것들에게 사정없이 물벼락을 뿌렸고
합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딴 더러운 합의금 나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니들도 그 성 가서 내가 겪은 일 그대로 겪어볼래? 그리고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내 상처는 니들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어? 이미 나는 니들이 날 버렸을 때부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니까 니들도 제대로 똑바로 벌받고 나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폐기물들아. 라며 당장 내 가게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무도 제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전 혼자서 긴 싸움을 준비했어요. 1대4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 섬에서 같이 고생한 그 언니가 서로의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고 저 또한 그 언니의 증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재판을 준비하며 그쪽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 그 섬에 있던 남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한 것 같다며 잡는 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가 됐건 저는 절 이렇게 만든 가족들에게 벌을 주는 게 제일 먼저라 생각이 들어 끝까지 고생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3심까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전 남편 부부와 자식 세 놈들 싹 다 징역형에 처하는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유기죄와 동조, 방조죄로 각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이 일을 적극 실행을 한 전 남편 부부가 제일 많은 형을 받았고 벌금형인 며느리 빼고 가담을 한 자식놈들은 1년 2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형을 받는 거 이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거의 집 한 채 되는 돈을 날렸다고 했는데 철장 신세 끝나면 완전히 거지꼴이 되는 거였죠. 그깟 몇천만 원과 제 가게를 노리다가 더 큰 걸 잃은 셈이었어요. 현재 저는 이것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도 싫어 가게와 집 다 팔고 친정과 가까운 조용한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그냥 남은 생은 저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고 제 앞으로 있는 별로 많지 않은 재산도 전부 다 쓰고 가려고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눈을 감게 된다면 제 재산들이 전부 다 이 버러지 같은 자식놈들에게 갈 텐데 제가 그 꼴은 죽어서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동안 저한테 쓰지 못했던 거 전부 다 쓰고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섬에 있었던 언니 동생들과는 종종 만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잘 챙기고 자주 안부를 물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사연 보내는 것도 허락받아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세상에 돈 앞에서 엄마도 파묻히는 자식이 어디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제가 겪어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함부로 믿지 말고 사시기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안 그런 자식들이 더 많겠지만요. 제 우울하고 아픈 사정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